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 선고가 난 후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직위원회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재판은 한낱 쇼에 불과했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조차 의문이 든다. 회의가 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식적 행위, 결론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도 이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가야 되는지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 행위였습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표결 방해하려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은 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소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입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중재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윤석열 대통령 방청석에서 윤 어게인 외침이 들리자 그쪽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1심 선고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 인사, 미국 기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적화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지지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 정부 직전 정부였던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실수다라고 공개 규탄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재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형사 질서니까 언급을 자제했지만 동시에 종교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 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북주사파 개딸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난리들이 났어요. 왜 사형을 때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철삭거리는 이 정청래 이자는 사형 선고에 대비해서 입장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고까지 철삭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지것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을 딱 표적으로 하는 표적 입법을 만들어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사면금지법. 내란범 사면금지법. 좌파들이 1심 선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시 광분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식적 행위,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춘 직위원회 판결문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를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1133쪽에 달하는 판결문 어떤 것도 논평할 가치를 저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우리 자유파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는 직위원회 판결문 중에 몇몇 부분은 좀 분명하게 제가 짚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폭동이 수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폭동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태는 두 번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폭동 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4.3입니다. 또 하나는 여수 순천 군사 반란입니다. 두 지역에 이 폭동이 있었는데 이 폭동을 이 두 지역의 이 상황 4.3과 여수 순천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역을 점령합니다. 적어도 시, 군 단위의 지역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행동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폭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연 3시간 만에 국회 의결에 의해서 해제된 12.3 밤, 12월 3일 밤에 어떤 지역에 대한 점령과 조직적 폭력 군사행동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없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란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어떠한 폭동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란일 수 없는 겁니다. 직위원회가 내란죄를 덮어씌우기를 결론 내려놓고 이것저것 짜 맞추다 보니까 1133쪽의 판결문 안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이자가 별로 좋지도 않은 말솜씨를 가지고 이걸 이리 짜매고 저리 짜매고 하려다 보니까 최악의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왜 변론으로 합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의 동기 아닙니까? 이유 아닙니까? 이걸 왜 변론으로 합니까?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이건 동기나 이유나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재판할 때, 형사 재판할 때 동기, 이유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세상 수천 년에 걸친 이 종교 역사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 사람을 교회가 벌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고 한다면 그 촛불을 훔친 채를 벌한 교회가 있냐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촛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훔치지도 않았지만 직위원의 이 은유대로 비유대로 하자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는데 그걸 어느 교회가 촛불을 훔쳤다는 죄를 묻습니까? 촛불을 다발로 사다 주지. 성경 더 읽어달라고.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 이제는 무조건 잡아쳐놓고 별건으로 탈탈 털어서 뭔가 나오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직위원회가 선언한 겁니다. 별건 수사도 이런 별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다 이제는 누구나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수사권이 있든 없든 따지지 말고 그래 놓고 탈탈 털어서 뭐 하나 감옥 보낼 일이 있으면 그거 갖고 감옥 보내면 다 정당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론 정해놔도 1년 넘게 진행된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 자체를 직위원회가 부정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위원회는 특검이 뭐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1년 이상 준비해 왔다는 식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마음 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폭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란이라고 때린 겁니다. 또 직위원은 좌파들이 또 한동훈 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유포했던 괴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잡아와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거 했다고 곽종건이가 떠들어댄 이 곽종건이의 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곽종건이가 거짓말했고 괴담 유포했다는 겁니다. 직위원회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은 불허한다라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킨 사람이에요. 그때의 그 논지가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직위원회에 대한 협박이 있었죠. 또 내란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조이대를 비롯해서 사법부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좌파들의 끊임없는 협박이 있었죠. 협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참으로 지질하고 못나고 이 천박한 모습이 이 판결문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장영수 고대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할 때 직위원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 그게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차진하 교수는 직위원 재판장이 본인이 영장 전담 판사였을 때 내렸던 결정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 판사가 오염되고 비겁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비루해지지는 않아요. 쥐가 한 판결을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뒤집는 이런 비루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직위원회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1133쪽의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내란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짜맞춘 판결문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변호하기 위해서 정제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이 판결문에다가 끄집어 들였어요. 로마 시대 얘기가 나오고, 무슨 찰스 1세 청교도 혁명 얘기가 나오고, 뭐 선진국이 어떻고, 뭐 중개발도상 국가들이 어떻고, 뭐 온갖 이러한 이야기들을 끄집어 들였는데, 뭐 그거 일일이 제가 다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찰스 1세 부분, 이거는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이른바 시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로, 제가 정치학자로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지기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벌어진 내전 끝에 찰스 1세가 반역 혐의로 회부됐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왕도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로 이 찰스 1세 사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찰스 1세가 사형당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자, 이 지기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무기징역을 선고한 중요한 역사적 전거로 이 찰스 1세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그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찰스 1세가 그 의회파와 맞서게 됩니다. 물론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이 두 번 벌어집니다. 전쟁이 두 번 벌어져요.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찰스 1세를 반대하는 의회파 간의 무력 충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찰스 1세 왕당파가 좀 유리하게 전세가 흘러갔는데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크로멜이 아주 현대화된 군을 조직하고 나타났어요. 엄격한 규율, 훈련, 종교적 열정까지 포함이 돼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1차 내전은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찰스 1세의 왕당파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항복을 해요. 네이지비 전투에서 참패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차 내전입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이제 감금당해요. 감옥에 있어요. 궁전 안에 감옥처럼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2차 내전을 또 일으킵니다. 다시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크로멜이 지휘하는 의회파 간의 전쟁이 두 번째로 벌어집니다. 거기서 또 져요. 프레스턴 전투에서 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다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이거 찰스 1세 살려주면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처형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의회에다가 건의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크로멜의 제안을 거부해요. 그러자 크로멜이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기습합니다. (200여) 명의 의원들을 가두고,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70여 명을 출석시켜서 왕을 재판할 최고법원을 열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뻔한 스토리대로 뻔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형을 판결합니다. 고작 59표 찬성으로 사형이 선고됐고 사형 집행도 날치기로 처리가 돼요. 찰스 1세는 도끼로 목을 치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자, 지기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게 내란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내란 수괴로 인정을 해서 무기형을 때렸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유력한 전거로 찰스 1세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갖다 댔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역사적 팩트를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으로 엮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고, 거기 크로멜이 나타났던 그 청교도 혁명은 찰스 1세와 크로멜 간에 2번에 걸친 내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투가 벌어졌고 2번 패배하면서 포로가 됐고, 실제로 의회를 장악해 들어가서 군대를 이끌고 장악해 들어가서 찰스 1세를 사형으로 몰아붙인 건 크로멜이에요. 이걸 완전히 거꾸로 인용을 해서 찰스 1세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했다고 지금 논거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컨닝도 머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대충 맥락을 알아야 컨닝도 해요. 아주 머리가 나쁘면 컨닝을 하는데 거꾸로 해. 또 지기현이는 뭐 아프리카 남미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그냥 뻔한 얘기 드리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진국은 제도적 설계를 통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선출된 또 다른 권력인 의회가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다. 그래서 상하원 양원제가 있고 의원들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선거하는 교체하는 선거제도가 있고, 그거 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평가제도가 있고 군주의 상징적 중재 역할이 있고, 이거는 유럽의 그 왕조 왕실들이 있는 나라죠.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 등이 있다. 쭉 예를 들었어요. 자, 지기현이가 예를 든 이것 중에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양원제입니까? 의원 일부를 순차적으로 뽑습니까? 중간평가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이런 극단적 갈등 상황을 중재할 상징적 존재인 왕이 있습니까? 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이용하지 않고 계엄을 발동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의회 해상권, 만약에 우리 헌법에 국회가,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국회에다가 대통령을 탄핵할 칼을 쥐어줬으면 대통령한테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 칼 하나씩은 들고 하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없었냐? 처음엔 있었어요. 언제 없앴냐? 1987년에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할 때 없앴어요. 자, 그때 지금의 헌법이 바로 그때 87년에 개정된 헌법인데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여기에 보면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삭제됐어요. 직위원회가 뭐 여기저기 조각 지식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판결문을 만들었는데 직위원회가 제시한 이 어떤 제도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저 정북 주사파들은 거의 30번 가까운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압도적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특활비 전부 빵원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특검 발동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아니면 막아낼 수 없게 궁지로 몰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마지막 수단, 그게 123 계엄 아니었습니까? 이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87년 헌법 개정 때 대통령 직선제만 도입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했어요. 대신에 국회 해산권도 폐지했어요. 대신에 국회에다가는 어떤 권한을 더 얹어줬냐? 국회의 연간 회기일수 제한을 폐지하고 상시국회가 되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대폭 힘을 강화해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괴물국회가 등장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상황과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냥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말고 얼마든지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목적으로 123 계엄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반하고 명백한 정치 현실에 반하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페북에 직위원회 판결을 보고 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위원회 판결은 사실상 무죄라는 뜻이다. 직위원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했다. 계엄을 성경을 읽는 거룩한 행위에 비유했다. 따라서 연관된 행위나 방법 등은 부속적 가치일 뿐이다. 직위원은 서구에서는 양원제가 있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입법기구의 독재를 제어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연장해서 해석해보자. 우리나라에는 따라서 국회 독재를 제어할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직위원은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는 주장을 이의 없이 수용했다. 직위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특히 좌파들이 줄곧 주장해온 바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쿠데타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의회 폭거에 분개해서 이틀 전에 준비했다는 것이다. 직위원회 판결문에 따르면 한마디로 그동안 좌파와 우파 기회주의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인 내란몰이 공격 포인트가 오늘 직위원회 판결문에 의해 일거에 무너졌다. 다만 직위원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좌파들의 눈치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거지로
123 계엄을 내란 죄에 끼워 맞추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그는 지기현은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한 것은 국회 활동 방해가 목적이고 그래서 폭력이다라고 했다. 안 맞는 말이다. 계엄법 어디에도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계엄군이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가짜 시민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것도 진술이 엇갈린다. 이 점 지기현도 인정했다. 백보 양보해도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불과하다. 장담컨대 2심과 3심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 김빈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을 다해 싸워오신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에 공감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부디 지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준을 바꾼 적도 입장을 접은 적도 없습니다. 자유와 법치,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원칙 위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1심 판단을 두고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거나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은 2심, 3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재명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재명을 선거사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국민들과 함께 3심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쥐기현의 판결문을 보고 국가가세를 위해 경강부회한 판결문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형적인 국가가세. 그 국가가세를 하기 위해서 견광부회를 한 판결문이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 내용 1133쪽에 달하는 판결문 내용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성국의 숲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강아지맘님,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좋은 결과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무기징역 선고를 들으며 역시 지기현도 한패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버리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 전진합시다. 카페 모카아이스님, 여지껏 지기현한테 희망 고문 당한 것 같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한 목소리 내지 않는데 판사가 얼마나 우습게 받겠습니까? 에쏘님, 국힘당의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투쟁은 못할 망정 원내대표라는 자와 일부 의원들이 저따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에리카님, 가장 힘들 때 자유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박사님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먼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한 오늘 차분함으로 전달하는 박사님 메시지가 위안과 용기가 됩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웁시다. 명님, 공감합니다. 권력 앞에 먼저 누워버렸던 비겁한 사법부의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작은 다름을, 작은 차이를 잠시 접고 체제전쟁에서의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 지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계획하고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참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미소로 의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소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듯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슬픔도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찰스 1세와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찰스 1세는 도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찰스 1세가 남긴 유언은 이랬습니다. 짐은 이제 부패한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로 간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여 안녕히. 또 찰스 1세는 크로멜이 물어붙인 혁명재판, 소에서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짐은 당신들의 국왕, 합법적인 왕입니다. 당신들이 짐에게 어떤 죄를 더 씌웠는지 기억하시오. 네. 오늘 고성호 칼럼 먼저 했습니다. 윤석열은 무죄다.